보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예. 한국 보수는 아주 세계적 업적을 남겼죠. 지난 77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발전시킨, 예. 가끔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러니까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 앞으로 이제 헌법이 명령하는 바의 평화적 자유통일의 과업을 남겨놓고 있는 게 보수인데, 결국 지금까지 한국 보수는 역사 발전에 난 주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객은 좌파라고 주객을 나눈다면은 결국 만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욕을 먹고 때로는 부패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한국 보수의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죠. 하나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네.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사대주의적 아주 타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해도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보수층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보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보에 무심합니다. 지금 보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안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성조기는 열심히 흔들고 노예 건성, 성조기를 왜 들고 나오는 그러니까 노예 건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안보를 포기한 보수는 껍데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언어 정책. 어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언어 정책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지도록 만든 게 보수층입니다. 즉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자를 포기했잖아요.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결정적 실수거든. 이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교양이 무너지고, 교양은 건전한 정확한 한국어에서 비롯되는 건데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분별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선동에 넘어가고,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에 보수의 반 이상이 넘어갔다는 것은 저는 한글 전용에서 빚어진 어휘력의 쇠락, 분별력 약화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국 보수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거 회복하려면은,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결국 특히 보수의 지도층은 교양인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양인. 그리고 대우를 보는. 그러니까 한국 보수의 지도층이 이렇게 약화됐고,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 파묻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선전해주고, 무슨 강사라는 사람. 전환길? 네. 그 사람을 보수 언론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아니 그 사람 말을 한번 풀어가지고 그걸 지성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국 보수 실력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실력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19세기에 영국의 저술가 중에 토마스 칼라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한국 보수가 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전쟁할 때, 그리고 개발연대에 딱 정신 차리고 이랬던 이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견제하는 게 교양이거든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교양, 인간관 이런 건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아까 이제 안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의존, 안보 의존.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한미일 동맹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하고 한미일 동맹 조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좀 같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같이 움직여야지. 예, 거기서 일본을 분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닌데요. 일본 완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역사적인 이해관계부터 해서 독도 문제나지도 계속되는 현안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본 군이 유사시에 우리 동해나 또는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어떤 동맹을 맺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그것을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공통분모가 더 많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고 있고, 더구나 전략적인 목표가 네. 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다만 중국에 대한 태도는 다르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반중적이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중으로 갈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뭐 그 정도지. 저는 공통분모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그런 외교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저는 않으시는 잘했다고 건가요? 봐요. 한미일 동맹 회복.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을 만한 업적을 쌓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그게 또 와야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유일한 성과가 무너져 버리는데.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핵무기 저희가 이제 그 NPT 거의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핵무기는 안 만든다 이제 그리고 그 또 미국의 어떤 강한 어떤 그 통제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핵무기 포기 명문화를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실은 대가나 이런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좀 국익 차원에서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NPT 가입했지만은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그 NPT 10조에 있어요. 그러면은 핵 문제로 인하여 국가 생존에 아주 치명적 위험이 있을 때는 6개월 전인가 통보하고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 이 10조를 가지고 정식으로 언제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10조에 따라서 탈퇴하겠다. 라는 선언만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한국과 미국의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방안으로서의 나토 방식의 그 핵 공유. 네. 핵 공유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도 미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고, 요새 미국에서는 차라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포린 어페어지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그 잡지에서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일 간에 그 바이든 정부 있을 때 약속한 거 그게 구애되지 않고 트럼프가 등장했으니까 우리의 찬스로 활용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핵무장 하는데 단숨에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이미 농축 우라늄 같은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하고 하는데 한 1년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걸리니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핵 공유 정도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조금 또 있으면 더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 또 하면 한참 길어질 텐데. 어쨌든 근데 그 핵무기 이런 자주화 그러니까 핵무장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지 않고 아마 조선생 주장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소수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예, 소신 있는 목소리이긴 한데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핵 공유 얘기는 많이 하긴 하죠. 예, 그거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핵 공유 문제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듯이 미국도 언제든지 자기네들 국익에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위험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방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한국도 언제 내찰지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다페스트 협정에 의해서 영국, 러시아,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휴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면교사. 카드가 첨단 제조업 아닙니까? 우리는 음. 첨단 제조업과 재래식 군사력이 강하다는 건데 두 개가 카드니까 미국이 한국을 우크라이나 대하듯이는 못하겠지. 자, 우리가 이제 뭐 진정한 보수란가요 무엇이냐? 이런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맞아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성, 진짜 보수 우파의 반성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지금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아스팔트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돋보이는데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강훈 목사의 그런 주장. 그분은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은 2019년 조국 수사를 네.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했는데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유통일당이 실패하고 나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우리가 한석도 안 나올 수 있느냐? 뭐 그런 억울한 면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이 광장에 우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좌파에 비교하면은 동원력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그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좌파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파면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뭐 애타는 것도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네, 그런 심리가 좀 있죠, 그게 지금. 아주 네.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대 결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많이 모일수록 지금 중도층은 이탈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설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문민정부를 외치고 그 앞에 전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그 역사 파괴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청도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청이 과거에 조선총독부였던 적은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정부총학청사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역사관이 왼쪽으로 가더라고. 김영삼의 역사관은 보수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좌파적 역사관이었다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단죄하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거대한 좌경화가 시작된 겁니다. 좌경화가 시작되고 사실상 주도권을 좌파가 잡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보수 진영 우파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아니, 근데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잠깐 네. 끼어들어 죄송한데, 전두환 노태우의 그 군사반란 단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난 반대. 아, 그러세요? 난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 그건 또 뭐, 그건 왜냐?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역사로 넘기기로 합의가 됐다고. 음.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던 차이에 5.18 특별법으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분들이 다 12.12 사건, 5.18 이거는 이제는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의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합의고, 근데 국민의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법 근데 감정이 그게 안 없었어요. 맞으면. 그 당시에 5.18 역사를-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단죄해야 된다는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딱 선을 긋고 이거는 현행 헌법 체제로는 처벌 불가능이다. 그러다 순수하게 김영삼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 정광훈 목사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예. 그래서 한국에 거대한 좌경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우파 진영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아, 예. 쌓여가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번에 음. 어떤 식으로 터졌느냐. 이게 아주 변칙적으로 터진 거지. 윤석열 보호,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음. 그러니까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적 이유가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감정. 뭐 이념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트럼프가 득세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민주당 세력이 주도했던 이른바 PC라는 거 있잖아요. PC. Political Correctness. 네. 위선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랑 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정강 목사가 뭐 좀 지금의 주장이나 행동이 이해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와는 별개로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간의 네. 어떤 저변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 그걸 놓쳐버리면은 비상적인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 뭐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이 뜻밖의 제일 많이 뭐 그것도 이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이준석,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또 출발하는 것 같아요. 대선 이 경쟁에 이 세 사람을 뭐 간단하게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경선 과정에서 난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계엄 찬성으로 계속 가겠느냐. 그 다음에 탄핵이 이미 인용됐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수 있겠느냐 하는 쪽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아마. 그 뭡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 김문수 장관 쪽에는 상당한 그 시국간의 차이가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노선투쟁이 있느냐 없느냐. 난 노선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선투쟁을 하려면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 이거하고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표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그간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잘 못 던지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책을 봐도 완전히 이렇게 뭐 확 반대쪽으로는 못 돌아서고 여전히 이쪽과의 뭔가 그 끈은 좀 이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는 주장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그거는 맞죠. 네, 예. 그건 근데 선관위 또 문제는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별개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현재 정면 승부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보는 건지 상당히 그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또 그 세력이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할 거라고. 그 책에 보면은 주류 정치인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음모론자들과 결탁하면은 결국 음모론에 먹혀버린다 하는 경고를 아주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책을 썼을 때고 실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경선 과정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노선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선투쟁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의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그 후보가 예컨대 윤석열 계엄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집권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지지 기반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국민의힘 경선의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과연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경선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지지 기반 그런 정서와 또 상당 부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노선 투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다음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계속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승산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8대 0으로 아주 명확한 결정문이 나올 때 새로운 또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2달이라는 시간에 좀 묶이겠는데 근데 경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요. 한국 정치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정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쪽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 드라마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준석 의원과의 무슨 단일화까지 포함한 플랫폼을 좀 넓히든지 2021년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뭔가 또 좀 승산도 있다, 보수 진영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승산이 있는데 지금으로는 뭐 여론상으로는 불리하게 나오죠. 불리하게 나오고 탄핵이라는 게 너무 크고 그렇죠. 그 개헌하고 임기 단축론 있잖아요. 그걸 한동훈도 책에서 그걸 주장했던데 그 부분도 좀 이슈가 될까요? 지금 개헌이 이게 우선 대선 전에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결국 공약에 공약이죠. 담도록 하겠다는 네. 요구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4년으로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그러니까 다 공약에 의해서 예,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무슨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공약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각자 나름대로의 개헌 공약을 할 텐데 합의된 안을 가지고 공약은 못 할 거라고.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합의문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고 그건 또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헌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로 딱 직선제 개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내각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원 집정제도 있고 중임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내 임기는 언제까지 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한동훈은 밝혔던데요? 네, 밝혔더라고요. 선명하게 밝혔더라고요. 3년 밝혔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해야 그게 신뢰성이 있는데 개헌 약속한다고 해가지고 또 대통령 되고 나서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칙론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중심제는 워낙 결함이 많아가지고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도 없고 예. 탄핵이 남발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없다. 뭔가 개헌이 필요하네요. 몇 가지 그러면. 장치가 필요하다. 예. 소규모로 한다면은 부동층제를 둔다. 그러면은 탄핵의 실효성이 좀 줄어든다고요.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예. 사람만 바뀌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되고 바로 직무정지되는 거, 요것도 떼버리고, 그 결정될 때까지는 현직에 있어야 된다. 하면 혼란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감사원 같은 거는 사실은 국회 밑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감사원은 지금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런 거. 또 중앙과 지방의 문제에 대한 이 개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중앙 단위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하는 진짜 분권을 하려면은 중앙 권력이 중앙이 장악하고 있는 그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껍데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개헌 과정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하다가 보니까 개헌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개헌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개헌을 한다 하는 그 합의가 공약에 담겨지도록 여론을 일으키는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시간이 뭐 얼추 1시간 된 것 같은데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혹시 조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꼭 정리 차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끝나겠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세계 민주 랭킹에서 한국이 22등에서 32등 된 거 있잖아요. 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더라고요. 10등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참 공적 아닙니까? 공적 아닌 공적이 돼버린 거다.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가
뉴욕타임스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이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언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보면서 뭐랄까요. 이 역사와 한국 현대사는 참 역사와 인간이 만나면은 역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면 그분은 한때 좌익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6.25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반공주의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역사와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한국 역사를 이렇게 꺾이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한때 뭐 방골 기자로 유명했고 3번 퇴직당했거든요. 박정희 때 1번,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2번. 근데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한국 현대사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런 변화. 근데 그게 다 역전극이고 한국은 역전 드라마를 써왔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이 위기도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는 뭐 최근의 가장 큰 위기가 외환, 1997년 외환 위기였잖아요. 외환 위기를 우리가 제일 잘 극복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런 세계적 경제를 만들었는데, 이번 이 사태도, 이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라는 거 한자로 딱 써놓으면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에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왔어요.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 다 윈윈 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지금 다 이렇게 쫓겨보니까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하는데 뭔가 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서울올림픽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져요. 네. 다음 주 이제 탄핵 선고가 중대한 그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또 치러진다면 거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후퇴한 여기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또 드라마를 쓰면서 다시 성장의 어떤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공론화하면은 결론은 좋은 방향으로 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드리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일 건데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언론이 군대 비판 많이 했습니다. 군대 학살하는 것도 막 보도하고 했습니다. 또 전쟁 중에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잖아요. 1952년 그때는 면장까지 뽑았습니다. 16,000명을 선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해봐야 된다. 시행착오 불가피하다. 그러려면 참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못 참았잖아요. 벌컥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국 보수 정신의 뭐 기준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반보수적인,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맨날 주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신이나 어떤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오히려 파괴를 하고 그렇게 나서니. 가장 큰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바,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그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죠. 네. 오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조성식의 후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